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후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 강대국이 세 곳에서 동시에 승리를 선언하면서도 탄약고는 거의 절반이나 비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 7월 8일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 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기자회견장 전체가 웃음을 터뜨릴 만한 말을 했습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패트리엇 미사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구실도 없어질 것이다. 승리처럼 들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앙카라 선언은 올해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 달러로 약 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고 2027년에도 그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키이우를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승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트럼프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그 미사일을 실제로 만드는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는 발표 전에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7월 8일 키이우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록히드 마틴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앙카라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 러시아는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키이우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 비상사태청에 따르면 회의 직전 최소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키이우가 앙카라에서 받아온 가장 큰 선물은 제조사에는 누구도 의사를 묻지 않은 생산 허가서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질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 하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미국에 아직 내줄 것이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서방의 정치적 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의지는 앙카라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산업 역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 가지 질문이 곧바로 눈앞을 때릴 것입니다. 첫째, 어떻게 같은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영공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의회가 대만에 판매하도록 승인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을 동시에 중단할 수 있는가? 둘째, 올해 3월 초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릴 예정이던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왜 연기되었으며 그것을 연기하게 만든 쪽은 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아니었는가? 저는 세 개의 층을 따라가겠습니다. 표면에서는 앙카라가 무엇을 말했는지, 동기에서는 워싱턴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결과에서는 이 모든 일로 누가 조용히 돈을 세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발표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과 이후 미 국방부 내부 비축량 평가를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통해 CNN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서 패트리엇 비축량의 거의 절반, 사드 비축량의 최소 절반, 그리고 약 3,100발의 토마호크 가운데 1,000발 이상을 소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계연도 인도 일정에 따른 현재 보충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달에 패트리엇 약 20발과 토마호크 15발입니다. 한 달에 20발입니다. 러시아는 단 하룻밤 동안에도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초강대국이 자신의 화력이 그것을 다시 생산하는 능력보다 훨씬 빠르게 소모된다는 사실을 막 발견한 이야기며 세적국이 동시에 그 사실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표면은 앙카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습작전을 개시했습니다. 3월 4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를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 해상 운송 원유의 약 5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는 거의 어떤 뉴스도 언급하지 않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6월 12일 영국 하원도서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초로 예정됐던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한 행정부가 정작 우크라이나 협상 일정을 연기하게 만든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곳에 동시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력 부족의 대가를 워싱턴의 그 누구도 치르지 않습니다.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기는 명확해진 듯합니다. 미국이 중동의 수렁에 빠졌고 그 결과 우크라이나가 모든 피해를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초강대국의 한계에 관한 고전적인 교훈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세부 사항을 놓치게 됩니다. 2016년에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전쟁연구소와 우크라이나의 공개정보 분석단체 딥스테이트에 따르면 6월 2일부터 30일까지 4주 동안 러시아가 순수하게 추가 점령한 면적은 딥스테이트 기준 약 31제곱마일, 전쟁연구소 기준 11제곱마일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단체는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 당사자의 발표가 아니라 독립 감시기관들의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어느 수치를 택하더라도 우리는 맨해튼 섬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은 면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주가 지난 뒤의 결과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4년이 지난 뒤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7월 3일 지휘관들과의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연초 이후 133개의 거주지역과 3,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영토를 점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이를 과장된 주장으로 평가했으며 그들이 인지전이라고 부르는 시도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증거는 그렇지 않은데도 우크라이나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4년 동안의 제재 문서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로샨 컨설팅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무인기는 1월 1일 이후 러시아 정유시설을 최소 194차례 타격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배입니다. 6월 말까지 러시아의 10개 최대 정유시설 가운데 8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렇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의 공개정보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최소 56개 지역이 연료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해상을 통해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러시아 진영은 우크라이나 전선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서방 진영은 러시아 경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쪽 모두 여러분의 입맛에 맞고 쉽게 삼킬 수 있는 깔끔한 이야기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쪽도 이기고 있지 않지만 양쪽 모두 고갈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제3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채 앉아서 돈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지상에서 지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 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늘입니다. 러시아는 영토 점령에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도시 파괴로 중심을 옮겼습니다. 젤렌스키는 이것이 이번 전쟁에서 모스크바에 남은 마지막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패트리엇입니다. 대체 수단은 없습니다. 스웨덴 국방대학교의 강사인 로게르 유프시의 소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대응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두 조각을 맞춰보십시오. 미국의 패트리엇 비축량은 중동에서 고갈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도록 설계된 패트리엇을 이란의 값싼 샤헤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국제과학안보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바로 그 샤헤드 계열 무인기를 5월 한 달에만 우크라이나를 향해 8,000대 넘게 발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과 러시아는 미국이 극도로 저렴한 무기를 막기 위해 극도로 비싼 탄약을 소모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서로 3,000km 떨어진 두 전장에서 똑같은 미사일을 사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의 가격은 수백만 달러입니다. 샤헤드 한 대의 가격은 수만 달러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닙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산수 문제에서 지고 있는 쪽은 모스크바가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 국내에서는 또 다른 시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6월에 집계한 트럼프의 물가 문제 지지율은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의 조사에 따르면 생활비 대응 방식을 지지한 유권자는 22%에 불과했습니다. 물가 대응에 반대한 비율은 76%였습니다. 이란 전쟁에 반대한 비율은 66%였습니다. 성인 가운데 61%는 그 전쟁을 명백한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딜로이트가 이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은 4.2%로 올라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간 선거는 11월 3일입니다. 베렌베르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은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문장을 기억해 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표를 얻기 위해 11월 전에 낮은 유가를 원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제재 완화로 들어올 돈을 갈망한다. 서로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적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이후에는 그 거래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쳐가고 있고 러시아의 휘발유가 바닥나고 있다면 결국 누가 이기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이란산 석유 구매국입니다. 3월 4일부터 이란이 중국 국적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주목할 부분은 베이징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 1월과 2월에 석유 수입을 16% 늘렸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중국의 전략 비축량은 약 14억 배럴입니다. 약 넉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뒤 중국은 겉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습니다. 2월 하루 1170만 배럴이던 수입량을 5월 말에는 900만 배럴 아래로 크게 줄였습니다. JP모건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감축분만으로 전 세계 석유 수입 감소량의 약 7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세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치솟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워싱턴의 외교가 아니라 베이징의 비축고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친절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비축고가 있고 서방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스크바는 어떨까요? 이란 위기 이전 러시아의 석유 수입은 자유낙하하고 있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월 석유 수출 수익은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크렘린은 안보 분야가 아닌 모든 지출을 10% 삭감할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키 우경제대학원 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분쟁 기간에 따라 2026년 예산에서 450억 달러에서 1510억 달러까지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전쟁 시작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석유 수출량과 수출액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시장 혼란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두 나라는 수입이 약 500억 달러 증가한 미국과 150억 달러 넘게 증가한 러시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제대로 읽으셨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가장 많은 돈을 번 두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이란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뉴스만 본다면 이 문장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편에서 여러분에게 팔고 있는 이야기에도 이 내용은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서서히 조여오는 덫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직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6월에 발표된 킬세계 경제연구소의 재구호 보고서는 2022년 이후 러시아의 제재 대상 군사용 부품 수입 증가분 가운데 약 4분의 3이 중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 저자인 브리겔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무제한 협력 관계라는 개념은 점점 커지고 있는 비대칭성을 감추고 있다. 러시아는 경제적 생명줄을 얻는다. 중국은 지렛대를 얻는다. 그리고 그동안 러시아 국내에서는 올해 초부터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인상했습니다. 2025년의 세입은 계획에 미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판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훨씬 더 큰 판에서는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의 사건 흐름이 더 남아있으며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남겨두었습니다. 올해 4월 쿵까오 미국 해군장관 권한대행은 상원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의회에서 승인된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중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거의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란 작전에 충분한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4월 인도태평 양사령관 세미올 파파로 제독은 자신의 사령부의 상륙함이 부족하고 구축함이 부족하며 공격 잠수함이 부족하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있던 사드 요격체계 48기를 중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6월 중국 해경선은 대만 동쪽 해역의 상선을 신문하고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타이베이는 어떤 승선 요구에도 따르지 말라고 선박들에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말했습니다. 패트리엇은 당신이 직접 만들라고 말입니다. 패트리엇 생산 허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워싱턴은 4월부터 타이베이의 행동으로 전달해온 바로 그 말을
키우에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재고가 없다.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하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생산 라인이 곧 빠르게 가동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패트리엇 공장을 완공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은 2022년부터 생산 라인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패트리엇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정상회의 직후 애틀랜틱 카운슬의 한 전문가는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정확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키이우에서도 워싱턴에서도 실제로 어떤 부품이 생산허가 대상에 포함될지 아는 사람은 없으며 우크라이나 영토에 건설되는 새로운 생산 라인은 러시아 탄도미사일의 매우 매력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자체의 패트리엇 비축량은 어떨까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 육군의 2027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3,200발은 2029년 5월부터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저는 한 강대국이 어떻게 세 곳에서 승리를 선언하면서도 탄약고는 절반이나 비어버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세 곳에서 승리를 선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만,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 맺은 세 개의 안보 약속을 단 하나의 탄약고로 동시에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약속은 똑같은 미사일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모스크바는 알고 있습니다. 테헤란도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휘발유 가격표를 바라보느라 바쁩니다. 사람들이 미국의 붕괴라고 부르는 것, 텔레비전이 뉴욕거리의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구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결정도 아닙니다. 반복되는 양식입니다. 워싱턴이 한 전선에 힘을 집중할 때마다 나머지 두 전선의 가치와 위험은 즉시 새롭게 계산됩니다. 5월 베이징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충돌, 심지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말하면 7월 초 이스트 아시아 포럼의 분석은 그 반대 역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자신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 장성 숙청이 베이징의 대만 일정을 늦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위험은 상륙작전이 아닙니다.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한 강압입니다. 시험적 봉쇄, 선박검사, 주권을 얇은 층으로 하나씩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이는 두 초강대국 모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약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점입니다.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공백은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패트리엇 생산량을 연간 약 600발에서 2000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점은 2030년입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깊은 골짜기와 같은 공백이며 모든 당사자가 그 공백이 몇 달이나 지속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세계에서 거래되는 비료의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필리핀은 3월부터 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연료를 배급제로 공급한 최초의 유럽연합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사일을 타고 여러분의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로 찾아옵니다. 다음, 농사의 비료 가격으로 찾아옵니다. 식탁 위 쌀값으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연합은 제20차 제재 묶음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을 통해 러시아 제재를 2027년 7월 말까지 12개월 추가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방위안보센터에 따르면 같은 유럽연합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석탄과 석유, 가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약 2,200억 유로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러시아 전체 에너지 수입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한 나라의 상품을 구매한 돈으로 그 나라를 제재하는 것입니다. 4년이 지났고 제20차 제재 묶음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스크바의 제재 우회 체계를 실제로 뒤흔들고 있는 것은 어떤 법률 문서도 아닙니다.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 약 90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측이 제시한 것이며 독립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만 사실이어도 4년 동안의 문서가 해내지 못한 일을 수천 달러짜리 무인기들이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앙카라의 어떤 정상회의도 답할 수 없는 진짜 질문은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앙카라는 이미 답했습니다. 받습니다. 700억 유로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산업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약속 위에 세워진 세계 안보 체계라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무너지겠습니까? 키이우의 하늘입니까? 대만 해협입니까? 아니면 11월 오하이오주의 투표소입니까? 이 세 곳은 전혀 다른 세 가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탄약고에서 물자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 일정에 따르면 그 탄약고가 다시 채워지는 시점은 2029년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저는 세 가지 수치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생산되는 패트리엇 수량,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량, 우크라이나 상공의 요격률입니다. 이 세 수치가 현재의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마모되고 있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저와 함께 지켜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다음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